12월 달에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네. 미국의 뉴욕 시장 유동성 관련해서 연준의 QT 중단 이거가 아닐까 싶어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QT 중단을 한다라는 거를 이거를 어떻게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거를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연준 자산이 이제 그동안 줄이는 과정이었잖아요. 긴축을 하고 예, 있던 거죠. 금융위기 때부터 늘리기 시작해서 팬데믹을 거치면서 8조 달러를 넘어섰던 그 막대한 그 중앙은행 자산. 저는 이걸 좀 비유를 하자면 그 상수원 물을 수자원을 공급하는 상수원 역할을 하는데 상급지에 물을 많이 넣어주게 되면 네. 그 아래로 내려오면서 뭐 M1, M2를 거치면서 유동성이 확장되는 그렇죠, 구간. 그렇죠. 예, 그 부분에 이제 유동성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사실 우리 팬데믹 위기 국면에 오히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한 기회였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그 대가를 뭘로 치렀느냐? 이 과잉 공급된 물의 양은 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부작용을 일으켰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도 뭐 5.5%까지 인상도 했지만 연준 자산도 같이 동시에 좀 줄이면서 그렇죠. 이거를 타겟은 원래 한 뭐 예전부터 QT를 하면 절반 정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팬데믹 때 너무 과하게 늘렸다 했는데 한 2조 달러 정도 줄이는 정도 수준. 아,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었죠, 사실은. 그렇게 줄여오다가 그 유동성이 말라가니까 요즘에 이제 미국 은행들조차도 거기서 초기 유동성 말라갈 때 연준이 그 QT를 하면서 영레포라고 합니다. 리버스 네네. 레포라고 하는 유동성의 버퍼를 줬는데 그게 이제 잔고가 0.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마켓에 이제 잉여 유동성은 좀 없어진다.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은행들이 또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준이라고 그렇죠. 해서 그 지급 예, 중앙은행에 왜 돈 필요할 때 은행들 지준을 맡겨놔야 고객들이 돈 찾으러 그러면. 왔을 때 내줘야 될 때 의무적으로 좀 보관해야 될 돈이 있는데 그조차도 줄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은 우리가 자산을 줄이면서 그 상급제 물을 줄이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밑에 지방에도 당연히 위에서 물을 줄이니까 내려오는 유동성 효과가 좀 줄기 시작하면서 올해 보면 글로벌 금융 주요국들 중에 2023년부터 미국의 M2 증가 탄력이 많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물 자원이 좀 마르기 시작하는 것 같으니 이제는 상급지에서 물을 빼고 있었죠. 물을 아예 줄여둔 걸 이제 빼지는 말고 좀 유지를 해주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시장 입장에서 밑에가 조금 이제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지겠네.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리고 또 다른 자산 가격도 많이 올라서 지금 연준 인사들 중에 몇몇 인사들은 자산 가격 뭐 리사 쿡 같은 그 연준 이사가 자산 가격의 거품 논란을 조금 계속 자극을 했고 얘기했죠. 네. 그다음에 뉴욕 연은의 윌리엄스 총재 같은 사람도 양극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이게 돈이 너무 좀 과하게 공급이 되면서 있는 쪽으로만 간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런 쪽에서 이제 통화 정책을 그동안 조금 뭐 자산 버블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줄이는 게 맞았다 했는데 시장은 지금 야, 단기 금리 봐라. 미국의 이제 리보를 대체해서 들어온 예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SOFR, SOFR라는 그 금리가 있습니다. 그 연말쯤에 보면 기준 금리하고 원래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게 그렇죠. 같은 단기 자금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일종의 옛날 콜금리 같은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CD가 이제 그것도 우리도 비슷하게 바뀌었죠. 코프라고 해서 바뀌었는데 그런 시장의 단기 자금 금리가 최근에 그 하루짜리 콜금리하고의 차이가 10bp 이상 지금 최근에 17bp까지도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은행 쪽에 기준이 되는 금리 쪽에서 조달하는 쪽이 조금 힘들어졌다. 돈이 부족하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1월 달부터 거기에 그 와중에 미국의 물가라든지 일부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연준 인사들 중에 아까 자산 가격 거품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아직은 돈을 그렇게 풀어주면 안 때가 된다. QT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미국 주식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11월 한 첫째, 둘째 주 지나면서부터 연준의 통화정책 의심이 늘기 시작하더니 계속 꽂았죠. 뭐. 그래서 나스닥이 고점에서 한 7, 8%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오히려 또 11월 말부터는 일부 이제 비둘기파들, 아까 얘기했던 뉴욕 연은의 양극화도 얘기했던 윌리엄스 총재조차도 글쎄요, 그 양반까지 바뀌대요? 인하해줘야 된다. 그 인하와 함께 이번 12월에 QT가 이제 최종 종료되면서 이번 달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상급지에서 물을 퍼다가 그동안은 밑으로 내려가는 유동성 자체를 과했잖아, 물이. 그러면서 줄였는데 지금 밑에서는 느껴지는 바가
이제 좀 건조해졌으니까 물 좀 줘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QT를 멈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QE까지 거론하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가 나올 때는 아니 그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QE라는 거는 그게 이제 금융위기 때 처음 나온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미국 경제가 망할 것 같은 상황이니까 연준에서 돈을 확 풀어가지고 이제 살리겠다. 사실 이제 그래서 뭐 헬리콥터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거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딱 하니 갖다 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경험을 통해 생각해보면 미국 경제가 그 정도로 QE까지 할 정도로 안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게 이 정책이 그동안 좀 좋게 말하면 스마트해지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빨리 해결해주는 울면 바로바로 사탕을 주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지. 팬데믹 때 특히 그랬죠. 원래 QE는 미국의 금리가 제로 바운드, 그러니까 그렇죠. 제로 금리까지 낮췄을 때 비전통적 수단으로 이용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 수준에서도 유동성이 좀 마른 것 같으니까 단기자금 시장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QT는 멈추는 게 맞았습니다. 맞아요. 그 QT는 멈추는 게 맞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 여기 시청자들은 아직도 미국 주식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QE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또 자산시장이 좋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제가 왜 상급지 상수원을 얘기를 했냐면 거기서 물을 들이붓기 시작하면 아래로 내려오면서 물은 그 효과가 엄청나게 가중되면서 지금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산 거품이랑 양극화를 얘기하는 연준 인사들 얘기하면서 QE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서둘러야 될 단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QT를 끝내고 12월에 FOMC에서는 금리 인하까지 해주면서 이 단기자금 시장의 사정들 조금 지켜보고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전 두 번째로 QE 단계 전에 또 해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뭐냐? 그러니까 아까 시청자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도 올해 보시면 금리 인하가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최근에 주식시장이나 뭐 여러 자산시장들 좋을 때 쓰는 첫 번째 수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보험사들의 킥스라고 하는 보험사들의 건전성 기율, 은행들의 RWA라고 하는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가중치 조정, 정책 당국들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그런 규율 규제들만 잘 활용을 해도 쓸 수 있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급지에 물을 들이붓는 게 아니라 민간에 있는 물들을 다 자식 끌고 와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좀 자체적으로 가둬놓고 있던 거를 곳간을 살짝 여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에 좀 고여있는 물들을 이쪽으로 부족한 부분에 풀어주고 하는 걸 위에서 들이붓는 게 아니라 필요한 쪽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미국에서는 지금 QE를 바라고 있는 분들은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는 거기서 기억해야 될 그 단어가 보완적 자본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SLR이라는 이니셜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미국 은행들의 우리나라 아까 위험가중자산이랑 비슷하게 위험값들을 제한하는 국채 투자했을 때도 미국은 만기가 긴 국채 투자하면 거기에 위험값을 제시해가지고 은행들 유동성을 좀 제한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비해서 일부 좀 잠궈두는 거를 맞습니다. 좀 풀어주는 거군요. 그래서 미국 국채도 최근에 좀 수급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많이 씁니다 하면서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 보완적 자본 규정 SLR만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 지금 올해 금융시장의 물꼬를 틀 때 주식시장 물꼬를 틀 때 그런 금융기관들의 그 규제들을 풀어주는 게 저는 1차 순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QE는 너무 좀 위험한 정책입니다. 왜 위험하냐? 지금 자산 가격들이 요즘 변동성 보시면 과도하겠지. 우리 지금 주가는 계속 오르기를 바라지만 최근에 보시면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해도 이 올라가는 올해 전반적인 자산 가격들 보면 이렇게 계속 오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올해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요 몇 년 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미국 증시는 지금 3년간 누적 수익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사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 매년 25%씩 두 번 올랐고 올해도 10%대 중반 수익률인데 이거를 제가 지금 고민하면서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QT가 끝났다고 해서 단기자금 시장에 얼마나 안전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 12월 FOMC 금리 인하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하지만 더 많은 걸 바라는 이제 시장이 올 QE 때마다 같은 거. QE는 지금 좀 무리한 단계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금융시장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SLR이라는 단어들이 이제 뉴스에서 조금 많이 등장하긴 하고 내년 상반기에 그 부분이 또 다른 시장에 직접적으로 돈을 필요로 하는 곳에 돈을 공급해주는 정책이다. 그럴 때 또 다시 한번 유동성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으로 볼 때 그 부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게 다시 좀 원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의문점이 생기네요. 근데 왜 갑자기 그 돈 많은 나라가 이렇게 은행들도 그렇고
이 소위 말하는 단기 유동성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경색된다는 표현은 좀 센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자금이 말라진 겁니까?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사실 그렇게 잘 모릅니다. 3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5조 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좀 5조 달러가 됐죠. 제가 네, 택하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루에 7, 8%만 움직여도 3, 4천억 달러가 움직입니다.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AI 거품론 얘기 나오면서 그 회사들의 주가가 변동성이 5% 이상 10% 사이 정도씩 움직여지거든요. 그랬죠, 하루에. 그러면 그 정도 돈들이 3, 4천억 달러면 웬만한 중진국들의 1년 GDP 값입니다. 근데 한 기업의 주가로 인해서 유동성이 그렇게 움직여버리는 시장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 증시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그 1%, 2%를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산시장이 QE까지 발해가면서 하는 게 본질적인 가치, 그 돈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제가 또 하나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미국의 주택에 물가 배제해놓고요. 네. 물가가 올라가면 집값도 당연히 따라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 물가 상승률을 배제해놓은 본원 가치로 미국 주택 가격이 지금 지수 기준으로 뭐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만든 지수가 있는데 지수 기준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올해? 그게 220포인트거든요. 지수 기준으로 220포인트. 그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 그렇죠, 이러실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숫자를 굳이 왜 얘기하는데 우리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 과연 그때 주택 가격이 엄청난 거품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붕괴가 됐잖아요. 그때 물론 그때도 금리가 또 너무 고도 긴축을 하면서 그 주택 시장을 조금 조율하려다가 꺼졌는데 그때가 195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참 불붙었을 때가 195였는데 네. 지금 220이다. 네. 그럼 그때보다도 집값이 더 불붙어 있다 이 얘기잖아요. 실질 기준으로도 10% 이상 비쌉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그만큼 그 시장에 넘쳐났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도 많이 갔지만 부동산으로도 많이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인플레네요 정말. 그러니까 인플레가 그런 식에서 좀 과정도 나왔지만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셋 인플레죠. 그러니까 자산의 거품이 그렇죠. 있다라고 평가. 아까 제가 물가를 배제한 실질 주택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올해 들어서 3월부터 8월 달까지 미국의 주택 가격이 매월 떨어졌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멈췄었잖아요. 네. 트럼프의 그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 인하도 멈췄고 또 하나 돈이 말랐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준도 올해 관세 때문에 물가에 대한 노이즈가 있어서 멈췄고 그리고 정부가 또 돈을 쓰는 게 적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바이든 행정부 2년 동안 GDP의 8%가 넘는 재정 적자를 쓰면서 미국이 30조 달러짜리 경제인데 맞아요, 거기에 맞아요. 8%씩 정부가 적자를 내면서 민간에 퍼주는 돈이 꽤 많았는데 올해는 그 재정 적자가 12개월 평균 값으로 5%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5%대 중에서 1년에 쓰는 이자가 얼마냐면 4%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경제를 위해서 쓰는 돈은 거의 2%, 안 풀었다는 얘기네. 2%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미국 주시장을 분석해 보시면 미국장 중에서도 잘 나가는 주도주들은 여전히 좋죠. AI나 뭐 에너지 관련주나 이런 데는 주도력을 갖지만 전체 지수가 올해 논뉴스 지역보다 좀 약하다. 올해 우리나라 코스피는 처치해두고 뭐 최근에 그 논란이 있는 일본보다도 니케이보다도 미국 증시가 덜 올랐어요. 그리고 정부가 돈을 쓰고 있는 중국이나 독일 대비해서도 미국 증시가 오늘 언더퍼폼한 거죠. 그래 왜 지금 단기자금 시장까지 이렇게 타이트하지? 그러면 이 여건에 그래도 나는 미국 기업들이 좋은데 미국 기업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미국 기업들이 핵심 기술력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근데 미국이 올해 본질적인 유동성 공급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나마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나라들의 풀린 돈들이 우리 서학개미를 필두로 해서 미국에 가서 그나마 두 자리 투자를 한 거죠. 10%대 수익률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수익률도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해방일 할 때 미국 주식 마이너스 20%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실 때 이렇게 쉬운 내용들은 아니긴 합니다만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여쭤봤던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QT도 중단한다, 금리도 인하한다 그러지.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그거는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지만 Q 얘기까지 나오지. 흔한 말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게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인데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편안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되게 불안불안한 유동성 장세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다고 하는 건 미국이 상대적으로 전 내년도까지도 지금 많은 사학개미들이 대부분 미국에 가 계신데 그러니까요. 미국에 투자해 놓고 계신데 미국은 내년도에 또 중간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 맞아요. 심지어 월드컵도 하더라고요.
아, 미국에서 내년에 월드컵 돼요? 네, 지금 근데 또 지금 사이가 아직 관세 협상도 안 한 멕시코, 캐나다랑 함께 북중미 월드컵을 동시 개최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그러게요. 소비도 좀 좋고 이러지 그렇겠네요. 않을까 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메인 유동성 공급자가 미국이 아니다. 아니라는 점을 보면 미국 시장은 전 내년에도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지금 돈을 그러게요. 쓰는 지역은 우리 코스피 최근에 4,000포인트 넘고 나서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인데 뭐 요 근래도 이제 또 뭐 AI 거품론에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조금 다운되고 하는데 오늘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 어제 일본 쪽의 통화 정책에 대한 여파가 들어와도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내년도까지 예산을 정부가 8% 넘게 쓰고 있고 제가 저번에 여기 출연했을 때도 한번 얘기를 좀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왜냐면 제가 방송 나오면 늘 빼지 않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성장펀드라고 해서 네네네. 150조짜리. 네. 생산적 금융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아직 삽도 안 떴어요. 아직 그 자금 조달도 시작을 안 네, 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나갈 수 있는 유동성 여건을 생각하면 올해 코스피가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까지도 엄청 좋은 경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기업 주도하에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힘, 마중물들이 상당히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국장에 대해서 애국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애국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일 우리 투자할 때 근본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뭐 상수원에 돈이 네, 뭐 네, 조금 네. 그게 쉽게 얘기하려고 비유한 거긴 한데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서 나오는 것보다 지류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상수원에 나오는 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위에서 본질적인데 돈들은 지금 사실은 이 옆에 있는 네. 뭐 하류지에서 나와서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요. 이러고 있는데 이게 좀 나와서 미국을 향하는 것도 있죠. 미국이 워낙 비옥한 그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좋은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분명히 이 돈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를 잘 지켜보셔야 된다. 그러면 요 근래 일본도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노이즈가 많은데 일본 BOJ가 내내 좀 조용하다가 갑자기 왜 금리 인상을 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원래는 물가 때문에 기존에 한다고 했는데 안 하다가 국채 대규모 발행하겠다 그 얘기 나온 거 난 추경 때문이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다카이치 총리가 계속해서 돈을 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경제 방어막 역할을 해주면서 이게 물가가 높아도 금리 인상을 세게 안 하고 조금 지켜보자 관조였는데 다카이치 들어오면서 지금 20조 엔이 넘는 예. 거면 우리 돈으로 200조입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1년 정부 예산이 760조 내년에 쓰기로 했는데 약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한국 쓰는 걸 그냥 내년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 사이즈가 한 물론 네다섯 배 있긴 사이즈가 하지만. 되니까 네, 추경으로 그걸 내년에 경기를 한번 또 부팅하겠다. 그럼 돈이 풀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께 시장 특수상을 보시면 제가 이것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얘기 드리는 게 금리 인상을 한다면 분명히 N이 강세를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어저께 N이 약세를 갖고 그 여파가 우리나라 환율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요? 왜냐? 아, N을 많이 찍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쓰면 어쩔 수 없이 그 정부가 돈을 쓰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경기는 좋게 만들겠지만 물가에 분명히 또 부담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정부가 저렇게 경기 부스팅하고 정책이 절로 나와서 우리는 그럼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 금융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일본에서 돈이 저렇게 많이 풀려 나오면 엔화도 어저께 약세했는데 그렇죠. 당연히 약세죠. 어젯밤에 미국 증시와 지금 최근에 제일 데미지를 크게 받는 코인 하시는 분들 가상자산 쪽에서 엔캐리 청산이다. 맞아요. 작년 7월에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어제 미국 금융시장 보니까 주가도 떨어지고 뭐 코인도 떨어졌지만 미국 금리도 올랐네? 미국 네. 채도 매도가 나왔네? 네, 네. 야 이거 캐리 청산에 대한 리스크야. 그렇죠,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데 본질은 그러면 자금을 조금 빌려 쓴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에 대한 코스트가 늘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 건 엔화 자체의 방향성입니다. 엔화가 그렇게 해서 엄청난 절상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저는 엔캐리 청산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이 조금 불안하게 움직였다는 건 핑계 과도한 좀 그런 거죠. 그리고 네. 작년 7월은 전혀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쇼크였고 갑자기 당했던 거고. 이번에는 원래 여름쯤에 인상할 거다. 네. 그러다가 또 뭐 일본 경기에 대한 뭐 여러 해석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총리 바뀌기 전에 그러면 4분기엔 인상해주지 않을까. 근데 다카이치 들어오고 나서 그거 쭉 내려갔잖아요. 조금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경기 부스팅 쪽으로 네. 가야 되겠다 하면서 BOJ도 좀 잡겠다 했는데 BOJ 입장에서 그러면 재정을 저렇게 쓰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반대쪽에서 균형을 좀 잡아야죠. 잡아줘야죠. 당연히 잡아야죠. 저렇게 돈 풀어대면 물가 올라가는데 일본이 지금 물가가 낮지 않은 사정이거든요. 그렇군요. 최근에 뭐 임금도 많이 올랐고 뭐 그런 상태에서 머니무브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저는 이걸로 작년 7월과 같은 공포 국면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글쎄요. 그거는 좀 과도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주로 들어갔던 자금이 미국 쪽 시장에 대해서 어저께 미국의 좀 반응이 그랬지만 오늘 우리나라 시장 보세요. 네. 어제 국내 금리도 조금 안 좋게 일본이 또 금리한 데서 아시아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호주 이런 데도 채권을 팔았거든요. 오늘은 반응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될 재료가 아니고 돈이 어디서 풀려 나오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엔이 근본적으로 강세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되게 역발상적인 얘기 드릴까요? 내년에 생각보다 니케이가 좋을 겁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돈을 써서 엔화를 약세를 좀 유지하면서 부스팅이 가면 그러면 니케이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 일본 시장 말씀하셔서 그런 얘기지만 일본도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정부 주도로 소위 말해서 주시장을 이렇게 띄우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도 뭐 코스닥 지원 뭐 활성화 대책 뭐 이런 식의 뭔가가 그다음에 연기금의 뭐 그 비중을 높이겠다 코스닥 시장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결국은. 네네. 근데 그게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들이 구현이 된다고 그러면 네. 내년 시장은 이를테면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 시장이 더 좋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일본 시장도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에도 계속 좋을 거고 결국은 돈의 힘으로 가는 시장이 소위 말하는 유동성 장세가 내년에도 더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올해도 잘 보시면 어느 주요국들 중에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치, 잠재 성장률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거 이상을 뛰어넘는 나라가 많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많지가 않았는데 네. 대표적으로 제가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글로벌 M2 한 20개 국가들의 M2 잔액을 보는데 올해 보시면 기울기가 굉장히 좀 가팔랐어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안전자산인 금조차도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흐름이 내년이라고 지금 우리나라 내년에 그 예정돼 있는 그런 정책 수단들이 지금 아까 얘기 드렸지만 삽도 안 떴다고 했죠. 예, 150조 좀 뭐 시작도 안 한 거니까. 일본 뭐 우리나라 돈을 200조 원이 넘는 돈을 지금 또 정부가 추경을 해서 들이붓겠다. 옆에 있는 중국 어떤지 아십니까? 거기도 좀 내년에가 내후년 2017년에 시진핑 주석 4주기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되게 중요해요. 지금 중국이 미국보다 재정 적자를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올해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독일 같은 나라가 방위비 중심으로 계속 그리고 맞아요. 남유럽 국가들이 우리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피그스 얘기하면서 걔네들 되게 네. 부정적으로 봤는데 올해 네. 신용등급 상향되면서 네.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동성 양세는 좀 더 지속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유동성 장세는 조금 더 지속된다. 그리고 미국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훨씬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